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예비군 훈련이 4년 만에 완전 정상화돼 오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병무청은 코로나19로 지난해에는 소집훈련 1일과 원격훈련 1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2박 3일 소집으로 동원훈련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없는 신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2주간을 학교 방역 특별지원기간으로 운영하고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 소독제 등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덜 계획입니다.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들이 예상보다 많은 수익을 내면 이익의 일부를 미국에 내놔야 한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또 보조금을 받는 국가는 앞으로 10년간 중국에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투자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어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산림이 심하게 건조해져서 올봄 남부지방의 산불 위험도가 매우 높음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료 수분량이 10%대에 머물면 하루 평균 7건에서 12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이달 4일까지 전국 산림의 수분량이 10.9%까지 낮아지고 경북 지역은 8.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스에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충돌해 일부 차량이 탈선하고 불이 붙으면서 1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두 열차가 같은 선로 위에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다 충돌한 인재로 밝혀지자 격렬한 시위와 함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상태로 신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는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등록은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 항원 검사가 양성인 경우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됩니다. 또 학교 급식실 칸막이와 등교시 체온 측정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통학버스나 학원버스 등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16일까지를 학교 방역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최대 5만 8천 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 소독제 등을 지원해서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제까지 유행 상황을 되짚어 볼 때 3월 초부터 4월까지는 확진자가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며 실내 환기와 손 씻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거나 축소 시행됐던 예비군 병력 동원 훈련 소집이 4년 만에 정상화돼 오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병무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는 소집훈련 1일과 원격훈련 1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2박 3일 소집훈련 방식으로 정상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원훈련은 병력 동원 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 전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 부대별로 2박 3일간 진행하는 훈련입니다. 올해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 명으로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 차까지, 장교 부사관은 6년 차까지 해당하고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일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현지 시간 지난달 28일 보도된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FBI는 팬데믹의 기원이 우한 연구소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이어 중국 정부는 우리와 우리의 파트너들이 이곳에서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어지럽히려는 데 급급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가정보위원회와 정보기관은 바이러스 자연 발생설에 무게를 두고 있고 백악관도 지난달 27일 정부 내 아직 의견 일치가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후각 상실이 있었던 사람은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을 후유증으로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지병원 신경과 정영희 교수는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을 찾은 환자 440명의 신경학적 증상을 분석한 결과 브레인 포그, 두통, 어지럼증, 기억장애 순으로 후유증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브레인 포그는 후각과 미각 저하와 깊은 연관이 있어 이는 후각 경로가 인지 기능과 관련된 뇌의 변연계나 해마와 연결돼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지병원은 코로나 후유증을 오래 앓는 환자에게 고압 산소 치료를 한 결과 우울감과 인지기능 저하, 피로감 등 신경심리검사 지표가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중부에서 밤에 열차 2대가 충돌해 1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대학생 등 젊은 승객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 원인이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항의 시위까지 발생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8일 밤 그리스 중부에서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열차가 부딪히며 일부 차량이 탈선하고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하고 다치는 등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심각해 구조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객 열차는 승객 약 350명과 직원 20여 명을 태우고 아테네에서 출발해 북부 도시 테살로니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물 열차는 테살로니키에서 라리사로 가고 있었는데 두 열차가 충돌한 겁니다. 두 열차가 같은 선로 위에서 반대 방향으로 마주오다가 정면으로 부딪힌 사고입니다. 그리스 경찰은 어느 열차가 잘못된 선로로 들어섰는지 조사에 나선 지 몇 시간 만에 라리사 역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 사고 현장을 방문한 총리는 철저한 조사를 다짐했습니다. Ήδη ζήτησα να προχωρήσει γρήγορα στη σύσταση ανεξάρτητης και υπερκομματικής επιτροπής εμπειρογνωμόνων, που θα εξετάσει πλήρως τα αίτια του δυστυχήματος. 하지만 그리스 언론들이 인재라고 한 목소리로 보도하면서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서 연휴를 즐기고 귀향하던 대학생 등 젊은 층이 많아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Εδώ και τώρα να διερευνηθούν όλες οι αιτίες, να μην υπάρξει καμία συγκάλυψη. 시위대는 돌을 던지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는 등 시위는 격렬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3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모든 공공건물에 조기를 개항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금세기 들어 처음으로 3년간 이어진 라니냐가 이번 봄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세계 기상기구를 비롯한 각국 전문가들이 3월과 5월 사이 봄철에 90% 확률로 라니냐가 끝나고 중립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니냐는 태평양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의 3개월 평균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낮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번 라니냐는 2020년 8월 시작해서 금세기 들어 처음으로 3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라니냐가 해소된 뒤 여름철에는 라니냐와 반대 현상인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증가하고 기온이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산림의 건조 상태가 심하면서 올봄 남부지방의 산불 위험도가 매우 높음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산림의 수분 함량이 10.9%까지 급격하게 낮아지며 특히 경북 지역은 평균 8.8%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료 수분량이 10%대에 머물면 일 평균 산불 건수는 7건에서 12건에 달합니다. 또 3월부터 5월의 산불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다소 높음 수준이었지만 남부 지역은 매우 높음까지 올랐습니다.
전국 대부분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맞으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신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3, 4월이 가장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라며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3년 만에 노마스크 등교입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이뤄진 뒤에 가정이나 직장 내 전파로 이어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이 특히 강조됐었는데요.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는데 혹시 확산 우려는 없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학을 하면서 학생들이 일정한 공간에 장시간 함께 모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그 확진자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재생산 지수가 0.8에서 0.9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개학을 하면서 1.0에 가깝거나 아니면 1.0보다 살짝 높은 수준의 재생산 지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개학하고 2주 내지 4주 정도 사이에 확진자가 적어도 30에서 40%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개학하고 학생들의 그 행동 양상을 보면은 교실 내에서의 그 마스크 착용이 아직은 그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주 급격한 급증 상황으로 이어지거나 이 급증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유행 판도가 변화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코로나19의 확산보다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개학을 하게 되면은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의 그 유행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시 좀 더 커지는 양상을 보인 경우가 예년에 더 많았기 때문에 네. 이 독감의 유행 추이를 조금 더 잘 보는 것이 코로나19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학교에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또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도 모두 학교 재량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역 관리를 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있는지 매일 등교 시에 점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증상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선별을 해서 적절한 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체적인 유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식실 칸막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바꾼 상황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보다도 얼마나 환기를 잘할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자연 환기를 충분히 함으로 인해서 이 급식실 공간 내에서의 전파를 최대한 낮춰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칸막이 같은 것보다는 자연 환기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통학버스나 학원버스에 탈 때는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자유롭고 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게 잘 지켜질까 싶은데 이런 조치가 효용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중교통, 그 통학버스, 학원버스 이런 곳은 좀 더 학교보다 좁은 공간 환경 속에서 일정 시간 이상 탑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환자가 있다면 좀 더 전파력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효용성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대중교통 또는 통학버스, 학원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은 권고가 좀 강력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또 방역 당국이 이 3월 초부터 4월까지 확진자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개인 방역 수칙 준수까지 당부를 했습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예,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침 예절이죠. 우리가 보통 기침이나 재채기를 이 입을 가리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최대 한 4m에서 6m까지도 이 비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범위하게 다른 사람들이 노출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는 이 팔꿈치나 손수건으로 가려서 하고 나서 손위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침 예절을 꼭 지켜야 되겠고요. 네. 뭐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손위생을 자주 반복적으로 깨끗하게 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손위생 예절이 아주 중요한 그 개인 방역 수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기침 예절과 손 자주 씻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소아청소년 그리고 영유아의 개량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2차 접종 완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5살에서 11살이 1%대에 머물고 있고 12살에서 17살은 절반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접종률이 낮은 건지 그리고 또 이제라도 맞아야 한다고 보시는 건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뭐 그 국내 소아청소년 영유아 접종과 관련해서는 이 백신과 관련된 그 부모님들의 부정적인 인식이나 또는 좀 과도한 우려들이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접종률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접종을 해야 되겠느냐? 시기적으로는 7차 유행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조금 그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는 뭐 면역이 저하되는 여러 가지 신체적 상황이 있는 이 영유아 또는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지금도 접종을 꼭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면역 취약계층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또 올해 있을 큰 변화 중 하나가 코로나19 의료 체계가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죠. 이 경우 진료비를 환자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반 의료 체계 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의료 체계는 이런 코로나19 진료와 관련된 진료비가 일반 진료 체계로 전환이 되더라도 본인의 부담이 굉장히 적은 편에 해당하는 그런 보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 의료 급여로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 거의 본인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겠고요. 예. 그렇지만 중증 환자 진료, 특히 이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에크모 같은 특별한 그런 장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중환자 진료로 인한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데 네. 이 부분, 그러니까 많은 진료비 부담이 생기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 지원 체계를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확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개들 사이에서도 전파될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개 사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이게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은 그 연구 결과를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이제 그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동물에서부터 사람으로 넘어온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뭐 개에서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사람에게 감염력을 갖는 그런 변이로 이어진다면 뭐 분명히 사람에게도 전파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종간 장벽을 뛰어넘는 전파력을 갖는 것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반려동물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 전파로 인한 위중증 환자의 발생이나 이런 것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는 너무 빠르게 이렇게 우려를 하거나 또는 그런 그 충분한 근거 없는 판단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반려동물에서 사람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한다면 반려동물에게도 코로나19 백신을 맞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까요? 굉장히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데 뭐 정말로 확실히 그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분명해지고 이로 인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백신 접종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사람들이 먼저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중환자 발생이 감소 또 사망자 발생의 감소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제적인 그런 고민이나 우려는 아직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천대 엄종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을 목표로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에는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 분야 정책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과기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전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 특례 등이 담겼습니다. 부처 개별로 수행하던 항공우주 관련 기술 개발,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우주 위험 대비 기능을 우주항공청에 일원화했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습니다. 또 최고 수준의 전문가 영입을 위해서 주식 백지 신탁 예외, 외국인 임용 가능 등 파격적 혜택도 줬습니다. 과기부는 오늘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정보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가운데 특별법을 제출해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입니다. 국내 첫 민간 우주 발사체인 한빛 TLV가 다음 주 다시 한번 시험 발사에 도전합니다.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의 비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체 한빛 TLV의 발사 예비 기간을 3월 7일부터 21일까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구체적인 발사일과 발사 시간은 기술적인 준비 상황과 기상 여건 등 최적의 발사 조건을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빛 TLV 시험 발사체에는 15톤급 추력의 하이브리드 엔진 1개가 장착됐으며 2단형 소형 위성 발사체인 한빛 나노에 적용될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의 비행 성능 검증을 위한 겁니다. 한빛 TLV는 지난해 12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발사장 안전관리 시스템과 점화 시스템 간의 예기치 못한 동기화 오류로 시험 발사 시도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올해 여름쯤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실제로 우리 해역까지 넘어오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먼 바다와 가까운 바다에서 채취한 바닷물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등 3중 체계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남쪽으로 1시간 20분 정도 배를 타고 나가면 만나게 되는 대한해협 생태구 부산 5 정점. 채수통을 바닷속으로 내려보낸 뒤 바닷물을 가득 채취합니다. 해양 방사성 물질 추정망 중에 부산 연안 정점 한개소에서 해양 방사성 물질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해수 시료를 채취한 것입니다. 지난 93년 러시아가 동해에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94년부터 연안에서 먼 바닷물에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1차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부터는 연안과 가까운 32곳에서 2차 감시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이런 해양 방사능 조사를 주요 수산물, 생산 해역 등을 추가해서 52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 뜨기 전 새벽 공동 어시장, 우리 수역에서 잡힌 생선들을 대상으로 해양 방사능 3차 감시 활동이 매일 이어집니다. 오늘 채취할 시료는 대형 선망 어선에서 조업한 고등어, 방어, 삼치종이 될 거고요. 오늘은 선망 6척에 외끌이 2척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시료로 채취된 생선들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는지 검사를 거쳐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이 올해 여름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에도 이처럼 3중 점검 체계를 토대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대상을 기존 백품종 5천여 건에서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품종 8천 건 이상으로 확대해 수산물 안전을 담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공동 어시장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반도체 생산 보조금 절차를 공개했는데 매우 까다로운 6가지 조건이 붙어 우리 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조금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 여부 등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But American automobiles couldn't make enough cars because there weren't enough chips. Car prices went up, people got laid off. We can never let that happen again. That's why we came together to pass the Bipartisan Chips and Science Act.
올해 바이든 미 대통령의 국정연설 가운데 반도체 지원법은 미 여야 의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반도체법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반도체 공급 패권을 되찾기 위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모두 390억 달러, 약 50조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Taxpayer money of the American people, public investment in private industry of a size and scale without recent precedent. And the people of America deserv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미 상무부는 혈세 지원 기준의 예를 설명하면서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하는 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목적과 채용과 환경 등의 규제 준수 여부 등 보조금 심사 6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우리 기업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애물이 산적합니다.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거둘 경우 수익 일부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향후 보조금을 받는 국가는 앞으로 10년간 중국의 새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도 담겼습니다. 특히 6가지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다 보면 사실상 영업비밀 노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There's no free lunch, and I think that's the poi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hich is if we're giving you billions of dollars, we're going to shape or we'll want to shape how you're using those funds. 중국, 러시아 등과의 글로벌 패권 전쟁이 격화하면서 미국은 지난 30년간 미국은 설계, 한국 등은 제조로 굳어진 반도체 산업의 지용도마저 흔들며 반도체 모든 분야의 패권 쟁취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멕시코에 새 공장을 건설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 두 번째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2일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멕시코의 대규모 전기차 생산 공장인 기가 팩토리를 건설한다고 확인했습니다. Well, let's see. So this is probably the most significant announcement of the day is that we're excited to announce that we're going to be building a gigafactory in Mexico. 머스크는 멕시코 기가 팩토리에서 차세대 모델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멕시코 외무차관은 테슬라가 새 공장과 관련해 투자하는 규모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6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전 세계 차량 생산, 판매, 서비스를 총괄하는 주 샤오퉁은 생산 확대를 위해 현재 가동 중인 4개의 기가 팩토리로는 부족하다며 새로운 공장들을 계속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공장이 추가 건설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테슬라의 아시아 두 번째 기가 팩토리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테슬라 최고 재무 책임자인 자크 크커호는 현재 연간 생산 능력인 200만 대를 장기적으로 2천만 대로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6배 늘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규모는 1,7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조 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를 위해 10개 차량 모델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는 기대를 모았던 소형 저가 차량 등 차세대 모델에 대한 소개는 없었습니다. 다만 차세대 모델의 조립 비용이 현재의 모델 3나 모델 Y의 절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시가 미뤄진 픽업 트럭 모델인 사이버 트럭을 연내 출시하고 내년 대량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모발에서 강력한 마약인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도 함께 검출됐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유아인 씨가 투약한 마약류는 모두 4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배우 유아인 씨. 경찰은 지난달 5일 입국하던 유아인 씨를 상대로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맡겼습니다. 지난달 중순쯤 나온 정밀감정 결과에서 프로포폴과 함께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사에서 코카인과 케타민도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마약으로 지정해 병의원에서 치료용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코카인과 오남용 우려가 심한 향정신성 의약품 케타민 성분이 유아인 씨 모발에서 검출된 겁니다. 이로써 유아인 씨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마약류는 모두 4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한 의뢰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재작년에만 병원을 73차례나 방문해 4,400ml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난해에도 3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프로포폴 등이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병의원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력한 마약인 코카인과 케타민을 어떻게 구입했고 어떤 경위로 투약했는지도 조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의료용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코카인이 나왔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마약을 했다라는 정황이 명확한 거기 때문에 경찰은 확보한 의료 기록 등을 분석한 뒤 유아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코카인은 많이 알려져 있는 마약이지만 케타민은 그보단 덜합니다. 케타민의 경우 특히 오남용 우려가 심각한데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투약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유아인 씨 모발에서 추가로 검출된 마약 성분은 코카인과 케타민입니다.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구분되는데 코카인은 정부가 지정한 강력한 마약에 해당합니다. 중독성이 강해 헤로인, 필로폰과 함께 3대 마약으로도 꼽힙니다. 이 때문에 병의원에선 치료용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케타민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병원에서 수면 마취제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남용 우려가 심해 제한적으로만 투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배우 주지훈은 케타민 복용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카인과 함께 케타민도 20에서 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코카인은 주로 코로 흡입해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반짝 올려줘 일에 몰입할 수 있게 하고요. 케타민은 정신을 몽롱하게 합니다. 특히 케타민은 젊은 층 사이에 가벼운 약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과다 투여하면 매우 위험한 약물들입니다. 프로포폴과 대마에 이어 배우 유아인 씨에게서 또 다른 마약류 성분까지 검출되면서 경찰은 공급망을 찾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은 일단 미뤄졌지만 노인 무임승차가 대규모 적자의 원인이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무임승차 덕분에 다른 복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분명하다며 경제 논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서울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앞에 줄에도 장기판이나 바둑판 앞에도 온통 어르신들입니다. 친구도 만나고 시간도 때우려 이곳을 찾는 이들 대부분은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인 65살 이상. 최근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무임승차가 안 되면 집에서 있고 그냥 나갈 때도 없고 노인네들 어디 갈 데 있어. 그냥 집에서 있다가 아주 힘들지 노인네들 사는 게. 많이 더 활동을 하게 돼요. 가령 종로상가 같은 데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요금을 부과한다면은 그도 부담스러워서 아마 출입을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서울시는 만성적인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단기 순손실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30%를 차지한다고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년층의 무임승차를 지하철 운영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고서에서 지하철 무임수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운송 횟수나 열차 편성수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열차는 운행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한다고 해서 실질적 비용이 상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단순히 손익의 문제로만 따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은 무임승차로 노인의 이동권이 보장되면 노인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이 유지될 수 있고 복지 비용도 절감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연간 3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돈의 논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난 2020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8.9%, OECD 평균의 3배에 가깝습니다. 경제 논리를 넘어 사회복지의 차원까지 무임승차 논의의 저변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갯벌이나 모래사장, 얕은 물을 가리지 않고 지형에 상관없이 달리는 로봇이 있다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텐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런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른바 라이보 로봇이라 이름 붙여진 이 로봇에는 어떤 기술이 적용됐고 기존 사족 로봇과는 어떻게 다른지 개발자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황보재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라이보 로봇. 이름이 참 귀엽다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요. 이게 어떤 로봇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라이보는 중형견 크기의 사족 로봇입니다.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여 관절마다 달린 12개의 모터를 구동하고 보행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2020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였고 2021년 초에 첫 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네. 라이보의 특징은 대부분의 보행 로봇보다 빠르면서 에너지 효율도 좋다는 것인데요. 아직은 연구용 로봇이지만 조금 더 발전시키면 상용화도 가능한 로봇입니다. 라이보라는 이름은 로봇 인공지능 연구실이라는 저희 연구실에 영문 약자를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네. 지금 나갔던 영상으로만 봐도 매트리스 위를 좀 걷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이게 집안 특성에 맞게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거라면 뭐 갯벌이나 모래, 얕은 물에서도 달리는 게 가능할까요? 저희는 모래나 얕은 물처럼 집안이 안정적이지 않은 지형에서 달릴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도 이런 지형에서 걷는 제어 기술은 존재했었는데요. 천천히 걷는다면 집안이 무너지지 않고 평평한 땅을 걷는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린다면 집안을 발로 강하게 내리쳐야 되고 집안이 심하게 변형되면서 제어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인공지능 연구를 통해 이런 지형을 극복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개발된 인공신경망이 로봇을 제어하고 모래사장같이 기존의 보행 로봇이 달리기 힘든 지형에서도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갯벌의 경우 종류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갯벌에 접착력이 심하면 다리를 들 수 없어 보행 로봇도 건널 수 없는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네. 로봇 발을 지형에 맞게 특수하게 제작한다면 더 다양한 지형이 극복 가능하겠지만 저희는 범용적인 로봇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어 가장 평범한 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도 봤지만 모래사장인데도 아주 잘 달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로봇이 집안의 특성을 스스로 알아차려서 거기에 맞는 보행 방식을 적용한다는 게 참 신기한데 어떤 원리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사람도 걸으면서 그 지형 특성에 맞게 보행 패턴을 변화시킵니다. 걸으면서 땅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발은 얼마나 미끄러지는지를 느끼고 이를 이용하여 보행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 사람은 얼음 위에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걷기도 하고 모래사장에서는 발을 높이 들며 달립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봇의 조인트마다 있는 센서를 활용해서 집안의 특징을 읽는 인공신경망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특징을 내포하는 변수들을 다시 로봇을 움직이는 다른 인공신경망에 집어넣어서 집안에 특화된 보행 패턴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지형 분석 인공신경망은 실시간으로 로봇에서 계산돼서 지형이 바뀌는 경우에도 몇 발자국 후에 바로 적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 다리에 관절이 달려 있다는 건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 로봇일까요? 로봇의 형태는 오랜 기간 제작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찾은 것입니다. 동물의 형상에 영감을 얻어 로봇을 제작하는 연구실이나 회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실은 무게와 복잡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로봇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면 동력학 엔진을 통해 시스템 성능을 분석하게 됩니다. 상용화를 염려해서 로봇을 설계하기 때문에 성능, 가격, 안전 등 실질적인 영역만 고려해서 설계합니다. 네, 상용화를 목표로 가장 효율적인 구조까지 생각을 해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달리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이 라이보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뭐 장애물을 피해간다든지 뛰어넘는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로봇 위에는 자율주행에 많이 쓰이는 라이다 센서가 장착되어서 먼 장애물들을 확인합니다. 지도를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판단을 도와주는 센서입니다. 네. 로봇 머리 쪽에 있는 두 개의 카메라 기반 센서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지형의 형태를 읽습니다. 땅 어디를 밟아야 안전한지 판단을 도와주는 센서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장애물이 많은 복잡한 지형에서 이런 센서들을 통해 인지하고 효율적인 로봇 경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든 잘 달리고 똑똑하게까지 하는 로봇이라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일단 달리는 기능만 하는데 앞으로 이 로봇에 다른 기능을 추가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사실 달리는 것만으로도 저희 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로봇들도 달릴 수는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달릴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에서 활용되려면 포장되지 않은 야지나 산지에서 달릴 수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계단을 뛰거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큰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아직 보행 로봇에게는 힘든 임무들입니다. 네. 실내나 포장된 도로를 뛴다고 해도 발전시킬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보행 로봇들은 2시간 정도 걷는 것이 한계입니다. 2시간 걷고 2시간 충전해야 된다면 저희는 하나의 임무를 하더라도 여러 대의 로봇이 필요하겠죠. 네. 여러 대의 로봇을 충전한 큰 공간도 필요하고요. 라이보는 50분에서 90분 정도 걸리는 충전 한 번으로 3시간 연속 달릴 수 있는데 다음 버전은 5시간 연속으로 달릴 수 있게 설계 중입니다. 가벼운 기구부 설계, 효율적인 보행 제어, 발열이 적은 전장부 설계 등으로 계속 보행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한 번 충전에 5시간 연속 활용할 수 있다면 쓰임새가 정말 무궁무진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처음에는 로봇이 카메라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며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검사 로봇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검사해야 하는 위험한 대형 공장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철소, 전기 설비소, 화학 공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검사 임무들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정해진 공장에서 정해진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고 검사 포인트에 멈춰 서면 되죠. 마찬가지로 보행 기능만 있다면 군대에서 보초, 수색, 경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안정적인 보행 플랫폼이 개발된다면 이런 많은 임무가 가능해집니다. 보행 로봇이 팔을 달게 된다면 더 다양한 임무가 가능해집니다. 한 가지 예로 환경 미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환경 미화원이 경쟁률이 높은 좋은 직장이긴 하지만 평균 연령대가 높아 곧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 미화 일 중에 쓰레기를 줍거나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는 등의 단순한 작업은 로봇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더 복잡한 일들은 10년 내에는 계속 사람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예로는 붕괴나 산사태 등의 참사에서 수색하는 로봇이 있겠습니다. 네. 보행 로봇이 이런 환경에서 잔해를 나르는 용도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들에서 배터리가 오래가고 넘어지지 않으며 다양한 지형이 극복 가능한 로봇이 필요합니다. 아직 상용화된 로봇으로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 라이보 로봇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AI 학습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걸까요? 제가 박사학위를 할 때만 해도 로봇을 걷게 만드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워낙 복잡하고 정형화된 코드가 없어서 새로운 보행 알고리즘을 만들 때마다 코드를 다시 짜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면 로봇이 그 환경에서 경험을 얻으며 스스로 제어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인데요. 기존에 수년 걸리던 개발 작업을 한두 달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또 학습된 제어기의 성능이 기존 제어기의 성능에 비해 뛰어납니다. 물론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시뮬레이터에서 얻는 데이터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실제 환경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 중 하나는 시뮬레이션 기술입니다. 다양한 시스템 역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코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래 위에서 달릴 수 있는 이유도
모래의 역학을 컴퓨터 시뮬레이션했기 때문입니다. 네. 처음에 그 20년 초에 이제 연구를 시작하셔서 21년부터는 이제 보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빨리 발전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AI 덕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라이보 로봇이 상용화돼서 실제로 사용하기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기술적인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현재 라이보는 3시간 정도 연속해서 달릴 수 있습니다. 현재 라이보2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5시간 연속 달릴 수 있게 설계 중입니다. 5시간 달릴 수 있다면 실사용에서는 8시간 정도 배터리가 지속될 것입니다. 전장부와 제어 기술을 끌어올려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카메라를 통해 미리 위험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지능이 중요한데요. 이 문제도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구호 현장에서 라이보 같은 로봇이 활약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더 발전해서 인간을 돕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과학의 달인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황보재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챗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기술인 데이터 처리 가속기 DPU 역량 강화에 나섭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내 DPU 설계 기업인 망고부스트를 방문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고속 디바이스에서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DPU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련 기업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을 위해 초고속 저전력 데이터 센터 고도화를 목표로 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해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세계적인 반도체 학회인 국제고체회로학회에서 선정하는 최다 논문 발표자 상위 5인으로 뽑혔습니다. 유 교수는 199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3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지능형 반도체와 저전력 딥러닝 기술 등에 관한 논문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 교수는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의 지원으로 카이스트의 반도체 설계 연구센터를 설립해 메모리 산업과 시스템 반도체 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직업에 대한 진로체험과 특강,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진로체험교실은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단체 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카이스트 박사과정생 등이 직접 항공우주나 모빌리티 등 9개 분야에 대해 질의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연구자가 중고등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특강과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교육 신청은 진로체험교실의 경우 오는 9일부터, 진로특강과 멘토링은 오는 6일부터 중앙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는 소관과학기술 분야 정보출연 연구기관의 2023년도 제1차 공동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NST가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 통합 필기시험을 통해서 채용 후보자를 선별하면 각 출연연은 면접 전형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17일까지 입사 지원서 접수를 받으며 통합 필기시험은 다음 달 1일 서울과 대전, 부산,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치러집니다. 공동채용 참여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모두 14곳입니다. 봄이 오면서 등산 같은 바깥 활동이 서서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산불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날씨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에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양간 지풍까지 겹쳐서 대형 산불의 위험이 큰데요. 산에 가실 땐 작은 불씨 하나도 조심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